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모건 하우절의 책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책도 아주 재밌게 읽어서 이 책도 아주 기대를 했는데요. 이 책도 역시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자가 말하는 게 제프 베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 어떤 기자가 제프 베조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10년 뒤에 무엇이 변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제프 베조스가 자기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집중했던 게 10년 뒤에도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한 것을 원할 것이고 빠른 배송을 원할 것이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 이런 것들은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좋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아마존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작가들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들 그런 것들을 2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잠깐 보자면 이렇게 목차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변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23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이 23가지 전부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세상이 아슬아슬하고 미래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먼저 모건 하우절 작가의 이야기로 책이 시작되는데요. 모건 하우절이 친구 2명하고 산에 스키를 타러 갔었는데 스키를 한참 타다가 친구들이 밤에도 좀 더 타자고 얘기를 하는데 모건하우절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서 모건하우절은 저자는 더 타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마침 산사태가 일어났고 친구 2명이 죽어버린 거죠. 거기에서 이제 모건하우절이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순전히 운이었다.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내린 결정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내리게 될 그 어떤 결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이었다. 모건하우절은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내린 결정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죠.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우연찮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 뿐인데 그 결정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절대로 알 수 없다. 그게 바로 모건 하우절이 말하는 첫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좀 더 내용을 보죠. 미국 독립전쟁 때 롱 아일랜드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요. 미국 대륙군이 영국군한테 아주 대패한 그런 전투입니다. 대패했지만 사실은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영국군이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만약에 이스트강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더라면 대륙군 자체가 전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전투였죠. 근데 바람이 맞지 않아서 이스트강으로 올라갈 수 없었고 그나마 미국군은 패를 하긴 했지만 전멸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자 데이비드 맥컬로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1776년 8월 28일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면 미국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가 탄생하는데 고작 바람 방향 하나 때문에 미국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은 역사에 아주 많은데요. 또 미국 뉴욕에서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여객선이 있었는데 그 배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보일러실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료 때문에. 그래서 그 배의 속도가 느려졌고 항해일이 하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느려진 탓에 독일군의 어뢰에 맞아서 그 배가 침몰을 했죠. 결국 1200명이 사망했고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배의 선장이 보일러실 가동을 멈추지 않고 배가 일정대로 하루 빨리 도착했더라면 미국은 어쩌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보일러실을 켜고 끄는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선택이 역사를 아주 완전히 크게 바꿔버렸다는 그런 말이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2008년의 금융위기는 왜 일어났을까요? 금융위기의 원인을 알려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주택담보 시장의 구조를 알려면 그 이전에 30년간 금리가 하락한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30년간 금리가 하락한 원인을 알려면 70년대에 일어났던 가파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또 알아야 되고요.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는지 알려면 베트남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난 거죠. 뭐 하나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사건도 복리 효과를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시장의 구조, 30년간 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이 복리 효과를 일으켜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탄생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변의 법칙,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한 능력이 꽤 뛰어나다. 다만 뜻밖의 놀라운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곤 한다. 리스크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리스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대비를 할 테고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것은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데서 오니까요.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고려했다고 생각한 후에 남는 것이 리스크다. 모든 것에 다 대비하고도 남은 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위험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진주만 공습이죠. 진주만 공습, 코로나, 대공황. 이것들의 특징은 모두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미국의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에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고지대에 도달했다. 절대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언을 했다는 거죠. 대공황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1929년에 시작됐다고 말을 하죠. 근데 1930년대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1위가 사법정의구현, 2위가 금주법, 3위가 법을 무시하는 세태, 4위가 범죄, 5위가 법집행, 6위가 세계평화, 그리고 실업률은 18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1년에도 실업률은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리스크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대공황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멀리서 봐서 뒤에서 봐서 알지만 당시에는 인지도 예측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책의 본문입니다.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향후 10년간 나타날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무언가일 것이다. 이 책을 읽는 것이 몇 년도이든 말이다. 미래 언제가 됐든 간에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리스크라는 것,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책에 나옵니다. 저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지진을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일어나는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지진에 대비하는 겁니다. 항상 구호 물품을 놔두고 방공호를 마련해두고 이런 식으로 항상 대비를 해놓는 거죠. 평소에. 나심 탈레브 블랙스완의 저자죠. 이 사람이죠.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 정확하게 예측하지 말고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준비성 자체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주식이 언제 폭락할까? 몇 월 며칠 날 언제 폭락할지 거기에 자원을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현금을 마련해 놓으라는 겁니다. 준비성 자체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버핏도 그런 말을 했었죠. 홍수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또 저자가 추천하는 다른 리스크의 대비 방법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인데요. 개인 재정을 관리할 때는 너무 많다 싶은 액수가 적절한 저축액이라 생각하라.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돼야 한다. 부채도 마찬가지다. 그 선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든 실제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내 예상보다 더 큰 리스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라는 거죠. 더 큰 폭락,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저축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똑같은 의미에서 부채도, 레버리지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게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리스크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기대치와 현실,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행복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몽스테웨는 275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는 언제나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행복해지는 것은 쉽지만은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라면은 그 행복은 언제나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몽고도 말을 했었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때가 좋았어. 그 시절이 좋았어.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람들이 1950년대가 좋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50년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1950년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고 해도 별로 우울하지 않았죠. 별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죠. 일을 좀 많이 하고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옆집도 그렇게 사니까. 내가 조금 안 좋은 차를 타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옆집도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쉽게 높아지지 않았죠. 다들 그렇게 사는 시대였으니까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주변에. 작은 집, 부족한 의료 서비스, 물려받은 옷 이런 것들을 입었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인터넷 세계화, 거기다가 SNS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최근 내용입니다. 록펠러는 에더비를 갈망하지 않았다. 에더비라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상 사람 모두가 남의 삶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부풀린 삶, 꾸며낸 삶, 보기 좋게 수정해낸 삶이다.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것이다. 다른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한다. 이 에더빌이라는 거는 진통제, 소염 진통제를 얘기합니다. 이 록펠러는 그 시대의 가장 부자였죠. 그 시대의 가장 부자조차도 소염 진통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살 수 있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과거에는 록펠러조차 이 소염 진통제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시절이 소득 불균형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SNS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미국 대통령이죠. 헨리 트루먼. 헨리 트루먼은 루즈벨트가 급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부통령이었던 헨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헨리 트루먼이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제 평가를 보면은 헨리 트루먼은 항상 미국 대통령 10대 대통령 안에 들어갑니다. 어쩔 때는 루즈벨트보다 더 높은 순위에 선정되기도 하죠. 헨리 트루먼이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바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워낙 잘했었고 비교 대상이 루즈벨트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헨리 트루먼이 잘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기대치가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헨리 트루먼이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은 헨리 트루먼이 잘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책의 내용입니다. 헨리 트루먼이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이 하는 역할은 크지 않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닌 기대치와 현실의 커다란 간극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하겠죠.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치와 현실의 간극. 우리는 기대치보다 현실이 더 좋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기대치가 높을 때 현실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실망을 하게 되겠죠. 행복은 전적으로 기대치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도 똑같죠.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모두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적이 더 높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적이 더 좋지 않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기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우리는 기대치에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기대치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대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책에 여기에 대한 대답도 나오는데요.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나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기대치를 낮추려면 나의 포텐셜, 나의 성장 가능성을 왠지 낮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과 나의 동기,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고 따로 떼서 봐야 됩니다. 기대치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또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겁니다. 공식이죠. 행복의 공식입니다. 현실이 기대치보다 좋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실이 바뀌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기대치를 낮추려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인간 그 알 수 없는 존재.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독특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특성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훌륭한 면을 보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반대로는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보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존 보이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전투기 전술, 공전 전술에 있어서 아주 레전드, 아주 전설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단순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투기의 속도가 공전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속도 자체보다 얼만큼 빨리 회전을 할 수 있는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아직도 교본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 생각, 속도보다는 방향 전환성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전투기 설계 방식 자체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속도만 빠르게 하려고 했지만은 존 보이드가 나온 다음부터는 방향 전환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존 보이드라는 사람은 아주 레전더인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군 내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례했고 변덕스럽고 참을성이 없었고 반항적이었죠. 아주 군인으로는 최악이죠. 화가 나가지고 경납고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이 사람의 진급을 막으려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진급은 했습니다. 능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네 번째 주제에 아주 잘 들어맞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보면은 반면에 언행 이런 걸 보면은 또 이상한 사람 같죠. 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죠? 32살에 GM과 포드, 나사와 경쟁할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죠. 진심으로. 화성으로 인간을 이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화성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런 과장된 언행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행동을 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99.9999%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주에게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는 것을 신경 쓸까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자,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보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기업 또는 위대한 국가의 리더가 될까요? 어떤 사람? 단호하고 낙관적이고 노라는 대답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무조건 확신하는 사람이 위대한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무모한 열정으로 도를 넘어서고 욕심에 휩싸이고 남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리스크를 무시할까요? 단호하고 낙관적이고 노라는 대답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무조건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특성이 어쩔 때는 위대한 국가의 리더를 만들고 어쩔 때는 위험을 만듭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겠죠. 이런 훌륭한 사람들,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븐 잡스도 똑같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게끔 만든 그 특성은 반대로 보면은 그 사람이 망하게 하는 특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야겠죠.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담고 싶은 것인지 좋은 면만 담고 싶은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확실한 대답을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오른쪽에 이 장면은 영화 제로 다크 서티의 한 장면입니다. 제로 다크 서티는 오사마 빌라덴을 암살하는 그런 작전을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CIA 국장이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목표점에 빌라덴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부하 직원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거기에 빌라덴이 있을 확률이 60에서 80%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국장이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나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러 가야 돼. 예스인지 노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예스야 노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빌라덴이 있었고 빌라덴은 사살이 됐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작전에 참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거기에 있을 확률은 반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없을 가능성도 반이나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정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라덴이 있을 확률이 60에서 80%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정보죠. 근데 사람이 원하는 거는 확실성,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유튜브 채널에 경기 불황이 시작될 확률이 60%입니다. 이러면 그 썸네일을 눌러볼까요? 그 동영상을 눌러볼까요? 눌러보지 않겠죠. 하지만 올해 경기 불황이 올 확률이 100%입니다. 올해 경기 불황이 찾아올 것이다. 이라는 말은 확실성을 줍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성을 주죠.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주는 겁니다. 불황이 오니까 대비를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죠.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게 진짜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희귀한 사건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있죠. 따라서 매일 1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도 하루 8천 명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1년이면 290만 번이고 내 평생에는 2억 5천만 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평생에 2억 5천만 번이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적지 않은 발생 가능성이죠. 오히려 많은 거죠. 거기다가 깨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은 8시간밖에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적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뉴스로 다 받아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뉴스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계속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희귀한 사건은 사실 발생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꽤 높은 거죠. 1%라는 확률은. 팬데믹, 경기 침체, 홍수, 가뭄, 반란, 전쟁 이런 것의 확률이 1%라면은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낮은 가능성의 사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확률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확실성만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대비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발생 가능성으로만 놓고 보면은 팬데믹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입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전쟁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확실성을 추구할까요? 인간은. 찰리 먼거가 했던 그 오판의 심리학이라는 강연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찰리 먼거 바이블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거기에 오판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심리적 편향, 선입견 같은 거를 모아놓은 게 오판의 심리학이었죠. 거기에 나오는 한 가지 편향이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불확실한 상황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고 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게 바로 불확실성 회피 경향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확률론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물어볼 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빨리 결정을 지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확률론적 사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이 정도가 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은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확률론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불변의 법칙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해도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사람들은 확실성을 추구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6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를 한다. 스토리는 언제나 통계보다 힘이 세다. 스토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책의 본문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당신이 틀린 답을 갖고 있지만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사실 이 문단에 이번 장의 거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통계보다 스토리를 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다들 아시죠?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 있죠? I have a dream 그렇게 시작하는 연설이죠. 사실 그 연설은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원고가 있었는데 그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마틴 루터 킹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마틴 루터 킹이 그 사람을 잠깐 보고는 원고를 옆으로 치웁니다. 그러고는 연설을 시작하죠. 즉석에서.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킹이 미리 준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손꼽히는 이 연설이 즉석에서 이루어졌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서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스토리가 된 거죠. 자,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저자죠. 유발 하라리는 이 사피엔스를 쓰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건 너무 평범한 내용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책에 사실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널리 알려진 지식들을 모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입혀서 표현했을 뿐이죠. 학자들은 이 유발 하라리를 비판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피엔스의 내용은 새로울 게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사피엔스의 매력은 뛰어난 필력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 그 자체로 훌륭한 겁니다. 유발 하라리와 사피엔스라는 게 없었다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게 된 거죠. 사피엔스의 매력은 뛰어난 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역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찰스 다윈입니다. 정오의 기원의 저자죠. 근데 이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인물은 아닙니다. 단지 진화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책, 정오의 기원을 처음으로 책으로 펴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존 버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 하면 흔히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 벤자민 그레엄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 존 버 윌리엄이 그보다 먼저 가치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의 벤자민 그레엄이 더 뛰어난 글을 쓸 줄 알았던 거죠. 지식에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투자 세계의 전설이 된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사실 엄청난 천재지만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이 어떤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스토리를 입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타이타닉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반면에 4,000명 가까이나 사망한 중국의 여객선
사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토리의 힘입니다. 영어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스토리를 기억하게 된 거죠.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의 방정식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판매량의 절반으로 줄 것.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루한 강의가 아니라, 지루한 방정식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스토리라는 거죠. 스티븐 호킹, 리처드 파인만 이런 사람들은 전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만큼 오래 기억되고 높게 평가받는 것도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이 기업이 앞으로 뭘 할 거다. 이런 게 스토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현재 가치 곱하기 미래 스토리입니다. 근거가 빈약하더라도 멋진 스토리를 입히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스토리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들입니다. 주제가 복잡할 때 스토리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사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스토리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설득력 있는 스토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토리, 또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과 관련된 스토리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믿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가장 믿고 싶어 하겠죠. 근데 믿고 싶어하는 것에 스토리가 더해지면은 사람들은 더 믿게 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이 믿고 싶어하는 것에다가 스토리를 입히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스토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에 집중하게 한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문학 작품이 와인이라면 내 작품은 물이다. 물은 모든 사람이 마신다. 뛰어난 스토리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뛰어난 스토리는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에 숨겨진 수많은 기회를 이끌어낸다. 사피엔스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모든 책이 무조건 새로운 내용이어야 된다면은 책을 쓰기가 거의 힘들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지만 스토리가 부족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만 스토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발견한 셈이 되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게 되겠죠.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형편없어서 당신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누군가가 있는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영리한 마케팅의 결과에 불과한 것은 무엇인가? 뒤에 거는 스토리의 부정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스토리를 붙여서 더 좋은 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반면에 두 번째에 대한 답이 있다면은 스토리가 너무 뛰어나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혹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스토리를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뛰어난 스토리가 항상 승리한다는 그런 말이죠. 자, 7번째 법칙. 통계가 놓치는 것.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벌지 전투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미군 병사 1만 9천 명이 사망했고 7만 명이 부상당한 그런 전투였죠. 아주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근데 미군의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독일군은 절대로 연합군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투항을 했어야 됐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독일군이 반격을 한 겁니다. 이 미군이 간과한 사실은 히틀러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는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 완전 미치광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차측근인 브래들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들을 상대로 싸웠다면 그들은 이미 한참 전에 투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었죠. 이 히틀러는 미치광이었습니다. 아치볼드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사람들의 어떤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조차 운동선수의 기록을 예측하는 데는 거의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운동선수의 기록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측정하는 그 당시에 뇌가 얼마만큼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수의 기력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 운동선수의 기록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히틀러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미군을 공격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는 거죠. 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이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항상 지배당해왔었죠. 이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건 다들 아실 텐데요. 2008년 9월 10월에 리먼 브라더스는 자기 자본 비율이 11.7%였죠.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뒤에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변화한 유일한 것은 이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였죠. 이 리먼 브라더스의 재정 상황은 72시간 전이나 72시간 후나 상황이 바뀐 게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위험할 것 같다, 위험해진다, 이런 어떤 심리들이 모여서 뱅크런을 만들었고 결국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 게 되겠죠, 이거는. 근데 이 힘이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스탑이죠. 게임스탑은 망하기 직전의 회사였는데 레딧이라는 SNS에서 게임스탑을 공매도하는 세력들에 대해 대항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게임스탑을 매수하게 했고, 그러면서 게임스탑의 주가가 폭등하고, 그러면서 공매도 숏커버링이 나오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게임스탑 사건이었죠. 근데 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게임스탑은 높은 주식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유상증자를 한 거죠. 따라서 이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또 세상을 움직인 거죠.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통계에 나오지 않는 사실들이죠.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투자 활동에서 종종 목격되는 위험 하나는 통계와 데이터를 최우선시하고 그런 모델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실수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라는 질문에 늘 합리적인 답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불확실성과 혼돈,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항상 통계와 데이터를 내미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우리는 이 세상이 데이터와 통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불확실한 것들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세상, 통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꼭 4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통계나 데이터만 보고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모든 사람들이 통계나 데이터만 보고 움직인다면 이 세상이 절대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두 번째, 누군가에게 합리적인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미친 짓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장기 투자자가 보기에는 주가가 5% 떨어졌다고 해서 파는 것은 아주 미친 짓이지만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겠죠. 세 번째, 인센티브의 힘을 기억하라. 이 통계가 놓치는 것 중에는 인센티브의 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금융 버블, 주식 버블 이런 것들은 아주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이 사람들의 인센티브, 이익관계로 인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버블을 유지시키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버블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자, 네 번째는 통계보다 스토리가 강하다. 이전에 말했던 법칙과 연계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재 중위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역사상 평균을 상회하며 주택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평균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통계에 기반한 어떤 내용입니다. 지금 주택가격은 소득 대비 비싸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에서는 또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을 샀고 그 집 가격이 많이 올라간 덕분에 은퇴를 할 수 있었고 멋진 남편,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스토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통계에 기반한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스토리에 더 끌립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아무리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도 이 스토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계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어떤 스토리가 퍼져 있는지,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스토리가 퍼져 있을 수도 있고, 집이 없으면은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스토리가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은 비이성적인 그런 비합리적인 상황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번 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겠죠.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 법칙.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친 듯한 과열은 정상이다. 이 과열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나쁜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무시한다.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 앞에서 패닉에 빠진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을 받아들인다. 두려움이 온 거죠, 여기까지. 자,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제 나쁜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무시한다.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엔 좋은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제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탐욕이죠.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을 만들고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하이먼 민스키라는 사람인데요. 민스키 모델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이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금융 사이클을 아주 3문장으로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 된다.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빛을 내어 투자한다. 빛을 내어 투자하면 경제가 불안해진다. 단 3문장으로 이 경제 사이클을 아주 정리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이면은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고
낙관적이 되면 사람들이 빚을 낸다는 거죠. 자, 이 중간 과정을 없애면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 사람들이 빚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경제가 안정적인 것은 평화의 상황이죠. 그리고 그 씨앗은 빚입니다. 혼돈의 씨앗은 빚이죠. 그리고 결국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최고의 본문입니다.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믿음이 낳은 똑똑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자산 가격을 높이고 그렇게 높아진 자산 가격이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코로나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위기를 맞은 이유는 인류가 지난 100년간 많은 전염병들을 훌륭하게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2020년 그 당시 누구도 전염병에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전염병에 완전히 무방비했던 겁니다. 그나마 한국이 잘 방어했던 것은 이전에 사스라든지 그런 전염병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선별진료소 같은 걸로. 반면에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무방비가 있었고 그 무방비 때문에 위기가 온 거죠. 평화의 시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위기를 만든 겁니다. 이 학자들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올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시를 했죠. 그런 전염병 같은 거는 역사책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투자, 일,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죠. 비즈니스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잘 나가던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죠. 어떤 회사가 너무 잘 나가면 자만을 하게 됩니다. 자만을 하게 되면은 경쟁자들한테 따라잡히게 되고 파산할 수가 있죠. 투자도 그렇겠죠. 내가 사는 것마다 다 주식이 올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현금을 보유하려 하지 않고 계속 주식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왔을 때는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만들어버린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겠죠. 자연도 그렇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해, 그 해에는 산불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동안에는 식물들이 성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산불이 줄어들지만은 그 이후에 식물이 죽기 시작하면은 말라 죽은 식물이 더 많고 그러면은 산불의 연료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제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점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리는 이 과정은 반복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점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걸 알 수는 없죠. 아무도. 어디까지 주가가 버틸지 계속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죠.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의 한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타이어가 터질 때까지 달리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광기에 휩쓸려서 최고점 어딘지 알고 싶어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미칠 듯이 과열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회사의 주가,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주가 이런 걸 보고 비정상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점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하니까요.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계속 따라 사야 될까요? 아니죠. 충분함의 미학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딱 이만큼의 리스크만 감수하는 데 만족해.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어디까지 달려야 타이어가 터질지 터질 때까지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그냥 지켜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먹었으면은 지켜보라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물론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말이죠. 타이어 바퀴가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위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죠. 자, 다음 법칙은 더 많이 더 빨리.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속도를 내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 사람들이 속도를 너무 많이 낸다는 거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성 9명을 임신시킨다고 해서 한 달 만에 아기를 낳을 수는 없다. 빨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이 더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일에는 다 알맞은 속도가 있다는 게 바로 버핏의 말입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로버트 워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뇌하 수체 기능 이상으로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가지고 키가 엄청나게 자랐죠. 22살에 사망했는데 키가 172cm였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199kg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키만큼 더 힘이 세고 건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워들러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녀야 했고 무릎 아래로는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너무 큰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느라 혈압이 높았고 그 때문에 궤양이 생겨서 사망을 했습니다. 몸 크기가 3배가 됐다고 해서 성능이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벼룩은 공중으로 60cm 정도 뛰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벼룩의 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이 뛰는 거죠. 사람 운동선수가 한 120cm 정도 뛴다고 하니까 이 벼룩은 엄청나게 높이 뛰는 거죠. 그렇다면 벼룩이 만약에 사람만에 진다면 엄청나게 더 많이 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벼룩이 1000배쯤 커져서 사람 정도 크기가 된다면 180cm 정도 높이로 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몸 크기는 1000배 증가했는데 뛰어오르는 높이는 3배 증가한 거죠. 그런 식으로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든지. 주식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너무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미국 주식은 10년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하면은 시장은 거의 항상 인내심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수익 볼 확률입니다. 수익을 낼 확률. 하루 투자하면은 52%의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2개월은 60%, 3개월은 61%, 4개월은 62%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20년이 되면은 100%입니다. 장기 투자하면은 100%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우리는 빨리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단타를 치고 그러면은 손해볼 확률만 증가한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를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는 창업하고 23년 후인 1994년에 매장이 425개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1999년에는 한 해에만 625개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23년 동안 425개를 열었는데 1999년 한 해에만 625개를 연 거죠. 그리고 2007년에는 1년에 매장을 2,500개씩 열었다고 합니다. 약 4시간마다 하나씩 생긴 셈인데요. 근데 매장 수는 늘어났지만 반대로 매장 매출 성장률은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매장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매출도 똑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2008년에는 매장을 600개 폐점하고 1만 2천 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주가는 73% 떨어졌죠. 스타벅스처럼 기업에는 알맞은 규모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매출이 그 넘어가는 것만큼 비례해서 상승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는 거죠. 블랙스완의 저자죠. 나심 탈레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연방 차원에서는 자유주의자이고 주 차원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이며 내가 사는 도시 차원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이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자이다. 집단 규모에 맞는 체제도 달라진다는 거죠. 알맞은 방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기업도 그렇겠죠. 사원이 10명인 회사에 맞는 규칙이 있을 것이고 1000명인 회사에 맞는 규칙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이, 더 빨리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우거진 숲에서 자라는 나무와 단독으로 혼자 자라는 나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우거진 숲에서 자라는 나무는 어릴 때 햇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천천히 성장을 하게 되지만 아주 밀도 높은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그런 나무는 병에도 잘 걸리지 않죠. 그런데 반면에 이 드넓은 평원에서 혼자 햇빛을 다 받고 자란 나무는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높이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나무는 얇고 밀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도 쉽게 생기고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는 거죠.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천천히 탄탄하게 성장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급하게 만드는 기계는 신중하게 공들여 만드는 기계보다 더 빨리 고장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책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랑이든 일이든 투자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인내심과 희소성이다. 인내심을 지녀야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희소성이 있어야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접근법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것이 문제였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인내심과 희소성인데 사람들은 더 빨리 하려고 하고 더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는 거죠. 버핏도 그런 말을 했었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부자를 빨리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빨리 되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말했었죠. 자, 다음 불변의 법칙.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 고통은 평화와 달리 집중력을 발휘시킨다. 적절한 고통이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레이더, 원자력, 인터넷,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트기, 로켓, 항생제, 주간 고속도로, 헬리콥터, GPS, 디지털 사진, 전자레인지, 합성 공무. 이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군에서 발명되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군대는 이런 특성이 있죠. 당장 해결을 못하면은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이 있는 곳이 항상 군대입니다. 그런 거죠. 당장 이 기술을 개발 못하면은 히틀러가 전 세계를 장악할지 몰라. 이런 절박함이 단기간에 뛰어난 해결책과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적절한 고통이 집중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나심 탈레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에 과잉 반응할 때 분출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혁신을 만들어낸다. 자, 대공황이 일어났던 193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죠. 자, 근데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볼까요? 전기 보급,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 여성 노동 시장의 참여, 슈퍼마켓, 셀프 세탁방, 지식 노동 증가, 결국 생산성이 41%나 향상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전기가 보급되었고 이 전기로 인해서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가 발명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고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슈퍼마켓과 셀프 세탁방이 탄생했죠. 슈퍼마켓은 이전의 상점과 달리 모든 물건을 한 곳에 모아놓고 손님이 직접 진열대에 가서 고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점원을 덜 써도 되고 그 말은 즉슨 인건비가 낮아졌다는 뜻이고 손님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또 이 시기에 지식 노동이 증가했습니다.
이 일자리가 없는 학생들이 오히려 그냥 대학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선택을 많이 했고 그 때문에 지식 노동이 증가한 거죠. 결국 이 시기에 생산성이 41%나 향상된 겁니다. 이 대공황 시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고통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낸 거죠. 줄줄이 파산하는 회사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박해져야지 거대하고 신속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당시에 기병의 모습입니다. 총을 들고 말을 타고 있죠. 이 사진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는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과학연구개발국을 이끈 버나드 부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의학적 발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만큼 전쟁 시기에 기술 혁신이 더 빠르게 일어났다는 거죠. 책의 본문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는 삶이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동기부여도 발전도 없다. 우리는 고통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혁신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낳은 토대이며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누릴 것들을 위한 기회의 씨앗이다. 11번째 불변의 법칙.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5탄이요. 좋은 일은 천천히 일어난다. 좋은 일은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사건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195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감소하지 않았으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지금 현재보다 2,500만 명이나 더 많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변화도 가까이서 보면은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1950년대부터 2014년 사이에 매년 연평균 1.5%씩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심장질환 사망자 지난해보다 1.5% 감소라는 뉴스를 보면 신경에나 쓸까요? 전혀 안 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엄청난 사망률 감소를 만들어낸 거죠. 대표적인 게 세균의 발견 같은 겁니다. 세균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 세균이 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균을 소독하는 법을 발견하기까지는 30년이 걸렸고 또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60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래 걸린 거죠.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꾸준히 성장을 하죠.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은 매년 GDP 성장률은 한 3% 내외 정도였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 100년 동안 8배나 증가했지만 매년으로 보면 3% 정도였다는 거죠. 이렇게 발전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반면 나쁜 일은 어떨까요? 진주만 공습과 9.11 두 사건 모두 시작에서 종료까지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삶이 바뀌기까지는 3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어땠을까요? 리만 브라더스는 158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였는데 파산하기까지는 1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에 비해 좋은 일들은 왜 천천히 일어날까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좋은 일, 성장, 발전 같은 것들은 항상 그것을 지연시키는 힘이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속도를 지연시키죠. 이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 학자들이 많았겠죠. 그 때문에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래 걸린 거겠죠. 새로운 사업 모델 같은 것도 기존의 시장 플레이어와 싸워야겠죠. 테슬라는 기존의 플레이어들, 기존의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들, 기존의 기득권들과 맞서 싸워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 이런 위기들은 누군가 막으려고 하진 않고 전부 다 피하려고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반면 전쟁은 단 한 명의 나쁜 선택만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한 명의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존재하죠. 인간 아기는 100억 개의 신경세포와 250조 개의 시냅스, 11개의 기관계, 그리고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한 명의 인간이 탄생하게 되죠. 반면에 죽음은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혈액과 산소의 부족으로 일어납니다.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복잡하지만 죽는 이유는 허망할 만큼 간단하죠. 기적은 오래 걸리고 비극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책의 본문을 한번 보죠. 성장과 발전은 언제나 그것을 지연시키는 힘이나 장애물에 맞서 싸워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고 새로운 사업 모델은
기존 시장 플레이어들과 싸운다. 언제나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존재한다. 한편 몰락의 기미가 보이는 무언가는 모두가 피하려 한다. 발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 요즘 AI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역풍도 셉니다. AI가 어떤 만들어낼 미래가 무섭다라는 것도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기술 발전은 여러 가지 역풍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거죠. 반면에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만들기는 어렵고 파괴하기는 쉽습니다. 도미노나 탑쌓기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다음은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결과. 작은 것이 모여서 엄청난 것을 만든다.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티끌 모아 태산. 딱 그겁니다. 이번 주제는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의 주요 원인은 폭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적은 간식을 자주 먹는 것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재앙, 안 좋은 일 같은 것들은 작은 리스크가 쌓여서 증폭되어서 변할 때 만들어집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먹는 이런 간식들, 그런 것들이 점점점 쌓여서 비만을 만든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것들도 하찮아 보이는 뭔가가 조금씩 누적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평소에 조금씩 운동을 한다면은 그것이 쌓여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역사에서 사소한 것들이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2차 세계대전 끝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서로 더 큰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원자폭탄 중에 제일 큰 게 소련에서 만든 차르본바라는 건데요. 이건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보다 1500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무기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르본바를 기점으로 미국과 소련은 점점 더 큰 핵을 만드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큰 핵폭탄은 떨어뜨리는 순간 상대방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핵폭탄을 만드는 걸 그만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 핵탄두를 점점 더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소형화하는 거죠. 이런 소형 핵무기들은 조금 더 큰 거에 비해서 덜 위험해 보였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도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바로 이 부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도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서 핵 사용 가능성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전에 큰 핵들은 한번 사용을 하면은 다 죽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컸죠. 반면에 이런 작은 것들은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사용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작은 핵탄두는 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걸 사용했다면은, 내가 작은 것을 사용했다면 상대도 작은 걸 사용하겠죠. 그럼 다시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걸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걸 사용하겠죠.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큰 폭탄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 작은 핵폭탄 때문에 큰 핵폭탄을 사용 가능성까지 더 높아진 거죠. 큰 폭탄만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거죠. 작은 핵폭탄 때문에. 이 사람이 오펜하이머죠.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오펜하이머는 소형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실수했다고 인정했죠. 소형 핵무기가 대형 핵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들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공황은 어떨까요? 이 대공황 당시에 이 배급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929년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대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죠. 20년대 후반에는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었고 부동산 투기가 심했고 농업이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요인들은 숨겨져 있던 것들이 아니라 종종 언급되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대공황을 만들어낸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1977년에 테네레페라는 공항에서 벌어진 비행기 추돌 사건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아직 활주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비행기가 이륙을 시도하는 바람에 두 비행기가 추돌했죠. 그 결과 58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개의 개별적인 우연한 사건과 실수가 발생했고 대부분 사소한 것이었다. 이것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한 개씩 따로 일어났다면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나게 큰 참사로 발현이 된 거죠. 이런 현상이 반대 방향으로도 일어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진화라는 건데요. 진화라는 게 유래한 특성만 골라서 선별해내서 남기는 것. 이것이 진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저자는 그것보다 더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유래한 특성을 선택해내는 것. 그것을 무려 38억 년 동안이나 누적시켰다는 점입니다. 진화를 보면은 대부분의 종에서 수천 년 동안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채기조차 힘듭니다. 수천 년 동안 일어나는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채기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38억 년 동안이나 누적하니까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관건은 작은 변화들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38억 년 동안 쌓이면은 마법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누적된 유리한 특성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인간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간들은 누적된 시간을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투자죠. 앞서 말했다시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20년간 보유를 하면은 100% 확률로 수익을 봅니다. 누적된 시간만 이용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누적된 시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투자자죠. 제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투자와 마켓 사이클이라는 책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하워드 막스가 우리가 아주 훌륭한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연간 수익률이 상위 25%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해도. 하지만 하워드 막스의 수익률을 14년간 길게 보면은 상위 4%에 속합니다. 이런 수익률을 10년간 더 유지하면은 상위 1%에 들어갈 겁니다. 한 해의 성과만 놓고 보면은 결코 뛰어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결국은 길게 놓고 보면은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거죠. 책의 내용을 한번 보죠. 당신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할까가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률이 얼마일까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 늘 그래왔다. 내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무리하게 되고 큰 리스크를 지게 되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게 이 저자의 말입니다. 사소한 것이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늘 그래왔죠. 불변의 법칙 13번째입니다. 희망 그리고 절망. 최고의 경영 전략은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는 것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런 특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편집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늘 불안했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불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먹여 살릴 자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1년 동안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유지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항상 은행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한편으로는 비관론자처럼 대비를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낙관론자처럼 엄청나게 기술을 진보시키고 혁신시키고 발전시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죠. 자, 이 빌 게이츠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비관론과 낙관론은 한 스펙트럼 위에 있습니다. 한 줄 위에 있는 거죠. 비관론과 낙관론은. 한쪽 끝에는 비관론이 있고 한쪽 끝에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것, 이 희망과 절망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거를 합리적 낙관론자라고 부릅니다. 합리적 낙관론자는 언제나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무조건 앞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장애물이 있을 거지만 그 장애물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합리적 낙관론자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엄청난 위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인드가 바로 합리적 낙관론자입니다. 바로 이런 마인드죠.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공정을 늘리고 신제품을 개발하지만은 다량의 현금을 보유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게 해야겠죠. 항상 비관론자처럼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현금 보유량을 항상 유지를 해놓고 그러면서 반대로는 세상이 영원히 좋을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둘을 동시에 가져가야지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완벽함의 함정. 약간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유용하다. 이 사람들은 효율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뭔가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를 항상 싫어합니다. 항상 피하려고 하죠. 지금 이걸 사지 않으면은 평생 이런 기회가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완벽하게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죠. 진화를 한번 볼까요? 이 저자가 진화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이 진화하는 생물들을 보면 항상 점점 더 커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진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큰 생물이 더 많은 먹잇감을 먹을 수가 있고 더 사냥감도 쉽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진화는 모든 생물을 크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든 생물을 크게 만들었다면 모든 생물이 커야겠죠. 근데 개미는 작고 쥐도 작죠. 왜 그럴까요? 이게 해답인데요. 하나의 능력이나 특성이 완벽해지면 결국 생존에 필수적인 다른 능력이나 특성을 잃는다. 몸집이 커지면은 사냥하기도 쉽지만은 또 몸집이 크기 때문에 사냥꾼의 총에 맞기도 쉬워지죠. 나무의 키가 커지면은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는 강풍에 부서질 가능성도 높아지죠.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진화라는 것도. 모든 종에는 약간의 비효율성이 따릅니다. 큰 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큰 만큼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책이죠. 데니얼 카너먼하고 같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비결은 항상 조금씩 덜 일하는 것이다. 몇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결국 몇 년을 낭비하게 된다. 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변을 오래 산책한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다. 또 모차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동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책할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그냥 누워있을 때, 그럴 때 가장 뛰어난 음악적 영감이 풍부하게 찾아온다. 공통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빈둥거리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찰리 멍거는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그저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는 데 보냅니다. 버핏은 생각할 시간이 엄청 많았던 거죠. 육체 노동이 정신 노동, 지식 노동으로 바뀌면서 육체 노동일 때는 회사에 있을 때만 일을 하지만은 이 정신 노동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도 일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쉬는 시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것을 떠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산책하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모든 걸 딱딱 채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투자도 그럴까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강세장에는 현금이라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현금만큼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투자를 완벽하게 잘하려면 강세장에서는 100% 주식을 가져가야 되고 약세장에서는 100% 현금만 가져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비효율을 인정하고 적정한 비율만큼 현금과 주식을 섞어서 가져가야지 투자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포트폴리오는 어떨까요? 집중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분산 투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소유할 가능성을 높여주죠. 약간의 비효율성을 허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맞춘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효율성을 인정하면서 대충 맞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가의 많은 똑똑한 투자자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정확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정확함은 오히려 함정입니다. 정확함을 추구하려 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이렇게 예측을 하면 어렵겠죠. 내일 몇 시에 비가 올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몇 시에 비가 올까? 다음 주에 몇 시에 비가 올까? 이런 것은 맞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 여름에 비가 올지 말지만 예측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범위를 넓혀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투자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죠. 앞으로 3년 안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죠. 이거는 저자가 가지고 있는 예측 모델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예측 모델이죠. 제가 내년 여름에 비가 올지 말지만 예측하는 것처럼 저자도 적당한 수준의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시간이 흐르면 향상된 생산성의 결과를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사람들이 지나친 자신감에 쉽게 젖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실수와 사고와 호황과 불황이 늘 일어날 것이다. 저자는 이 정도만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심리학에 보면은 저자는 S&P 500 지수에만 투자를 한다고 하죠. 이 밑에 거는 차치하고 요 위에 두 가지만 전제가 된다면은 시장 지수에만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 15번째 법칙입니다.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자, 이번에도 한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1864년에 도너 가문의 가족이 일리노이 주에서 이 캘리포니아까지 이주를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길이죠. 거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가는 거니까요. 87명이나 되는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정이 절반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지점입니다. 원래 기존 경로는 요 위로 올라가서 아이다호로 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는데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타주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 선택이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름길이 더 험했기 때문인데요. 사막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족들은 결국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은 한 3, 4일 정도밖에 더 단축을 할 수 없었는데 그 3, 4일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지름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모든 어떤 과정들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힘들다는 것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돌아가다가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런 광고들 많이 있죠. SNS 꿀팁 그러면서 팔로워 늘리는 방법, 좋아요 많이 받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돈을 받고 알려주죠. 그런 것들 보면은 어떤 걸 알려주냐면 해시태그 활용 방법, 글 올리기에 효과적인 시간, 포스팅 인기를 높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꿀팁을 알려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알려주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좋은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잘할 수 있으면은 효과가 아주 확실합니다. 100%죠. 100% 확률로 팔로워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글쓰기는 쉬운 방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따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쉬운 것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대개 그 비용은 잠재적 보상의 크기와 비례한다. 글을 잘 쓸 수만 있다면은 효과는 확실하죠. 하지만 그게 힘들다는 거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책의 본문입니다. 기억하라. 대부분의 일에는 비용이 따르며 이를 인정하고 기꺼이 치르는 것이 현명하다. 그 비용이란 적당한 양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다.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부분 스트레스, 관료주의, 부조리한 일, 회의감 이런 것들과 부딪힙니다. 그런 것들을 견디고 극복했을 때 발전과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죠. 돈을 지불하면 음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로 삼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 비용은 고통이다. 힘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쉽겠죠. 또 대다수의 경우에 그 비용은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 시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죠. 16번째입니다. 계속 달려라. 경쟁 우위는 결국 사라진다. 이전에 말했다시피 진화는 항상 생명체의 몸집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0cm도 안 되던 도마뱀은 나중에 브론토사우루스처럼 거대한 공룡으로 진화했습니다. 인간은 이전에는 120cm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졌죠. 말도 처음에는 이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은 이만큼 커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들이 커지지 않은 이유가 있죠.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몸집이 커지면 그만큼 유리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불리한 것도 생깁니다. 진화에서 종의 몸집이 커지는 경향은 몸집이 큰 종이 멸종하는 경향에 의해서 상쇄된다 라고 하는데요. 진화는 몸집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만 몸집이 큰 종들은 멸종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들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생물체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빚과 비슷하죠. 레버리지. 이익을 증가시키지만 손실도 증가시킵니다.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 빚이라는 거는. 한동안은 빚이 별로 문제가 없지만 손실이 갑자기 커지면은 역효과가 발생하죠. 파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종으로 치면은 멸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상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쉽겠죠. 몸집이 큰 동물은 부상에 취약합니다. 개미는 자신의 키보다 15,000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지만은 인간은 자신의 10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코끼리는 자신의 2배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물풍선처럼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한 종의 경쟁 우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쟁 우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반대로 동작을 하면은 멸종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기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어스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의 소매 기업이었습니다. 너무 커서 보험, 신용카드, 증권, 부동산 회사도 가지고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은 아마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어스도 무너졌습니다. 이 소비시장이 저가품과 고급품으로 양분되면서 시어스의 입지가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쟁자들이 진입하면서 시어스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았죠. 이 시어스의 사례가 특이한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죠. GM, 크라이슬러, 코닥, GE, AIG, 모토로라 모두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들인데 지금은 영향력이 아주 적죠. 자, 다음은 경쟁 우위를 잃는 주요 요인 5가지입니다. 이 시어스, 코닥, 모토로라 이런 회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경쟁 우위를 잃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성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신이 틀릴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 자신감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투자도 그렇겠죠. 내가 사는 종목이 내가 사는 족족 올라간다면은 위험한 것도 사게 될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도 내리게 되겠죠. 두 번째는 커진 규모 그 자체입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그 자체가 경쟁 우위를 잃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작은 규모에서 통하던 전략이 큰 규모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 커지면서 성적이 안 좋아지는 것도 같은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약해진 경계심. 사람들은 언젠가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도 돈을 벌기를 원하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더 이상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경계심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결국 또 그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술의 변화. 한 시대의 중요한 기술이 다음 시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닥 같은 걸 보면 그렇죠. 코닥은 필름 카메라의 선두주자였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경쟁력을 잃었죠. 다섯 번째, 행운 덕분임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성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많이 작동을 하는데 이 성공한 회사들은 그 운의 작용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성공한 데 있어서 운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리하다가 결국 운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 우위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야 하죠. 책의 본문을 볼까요? 제자리라도 지키려면 계속 달려야 하는 것. 그것이 진화의 원리다. 삶에서 대부분의 것도 그렇지 않을까? 비즈니스도, 제품도, 일도, 국가도, 인간관계도 전부 다 그렇다. 제자리라도 지키려면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라는 거죠. 불변의 법칙 17번째 법칙입니다. 미래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발전은 늘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에디슨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발명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물어 간다고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현재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에디슨한테 질문을 할 당시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발명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발견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에디슨은 이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경이롭다는 거죠.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1900년도 초에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죠. 처음 만들어진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비행기를 보고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떠올렸을까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우편물 수송이나 비행기 레이싱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이 비행기가 없었다면 공중 투하 폭탄을 개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공중 투하 폭탄이 없었다면 핵폭탄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핵폭탄이 없었다면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비행기라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미래에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이어진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아파넷은 미 국방부가 냉전 시기에 중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들을 연결한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나중에 인터넷으로 바뀌었죠. 이 아파넷이 없었다면 지금의 구글 맵스,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냉전 시기의 핵전쟁 위협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이 혁신은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기술 변화들,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 미래에 뭘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소한 어떤 것들이 미래에 엄청난 걸로 변할. 자, 다음은 18번째 불변의 법칙. 보기보다 힘들고 보이는 것만큼 즐겁지 않다. 거짓말이라는 비료를 준 땅의 풀이 언제나 더 푸르다.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같은 걸 보면 항상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좋은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들, 그런 이미지들은 완전한 이미지가 아니죠. 하이라이트만 편집한 겁니다. 좋은 부분은 강조를 하고 못난 부분은 잘라내죠. 거의 모든 것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멋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만 있지 비행기가 연착돼서 고생하는 사진은 없죠. 언젠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일구는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은 거의 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친구들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정상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내면의 고통을 덮은 채 온갖 문제를 숨길 수 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편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 사람도 슈퍼맨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책의 본문입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과 그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오렌지를 까먹을 때 껍질은 버려야 한다. 당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너그러워지기를 바란다. 이걸 주의해야겠죠. 어떤 사람의 편집된 부분만 보면은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가 금융분석가가 계속 예측을 잘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분석에 대해서만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 그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다른 분야에서 하는 조언까지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공한 펀드 매니저의 정치적 견해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유명한 정치가의 투자 조언에 따르면 안 되겠죠. 오렌지를 먹을 때 껍질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되 아닌 부분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19번째. 인센티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인센티브는 때로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인데요. 제이슨 츠바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가가 걷는 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먹고 살 수는 있다.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을 차게 된다. 인센티브의 힘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2차전지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2차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2차전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깡통을 차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진실 여부랑 상관없이 이익이 되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고 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찰리 먼거가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은 이성이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찰리 먼거 바이블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었죠.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회사의 CEO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때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면은 그 사람의 도덕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기심에 호소하라고 말을 합니다. 도덕심이라면 이런 게 되겠죠. 당신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멈추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도덕심에 호소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당신은 언젠가 들통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구속되고 그로 인해서 당신 가족들은 전부 다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움직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성이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는 거죠. 2000년대 중반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 버블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계속 그 버블을 더 가속화시켰죠. 그때 당시에 피자 배달부를 하다가 대출 판매원으로 직업을 바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 달 피자 배달해서 벌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다시 피자 배달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은 주택 버블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나는 대출 판매 일을 그만두고 피자 배달부를 다시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최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엄청난 보상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자신이 탐욕에 눈멀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내가 피자 배달부라면 다시 피자 배달을 하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냐는 거죠. 한 달 일해서 벌 돈을 하루 만에 벌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탐욕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죠. 인센티브는 그만큼 강력한 동기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멕시코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엘 차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마약왕이지만 고향에서는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서 차포가 어떤 주민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주민이 대답을 하죠. 제 딸이 곧 결혼합니다. 그러면 차포가 넓은 장소도 구해주고 밴드도 불러주고 술과 음식도 마련해줍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전부 차포 덕분이다. 이 인센티브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내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영웅으로 추앙을 하게 되는 거죠. 인센티브의 또 다른 강력한 힘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1997년에 천국의 문이라는 신흥 종교 집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언젠가 혜성이 떨어질 때 그 혜성 뒤로 우주선이 따라와서 지구에 착륙을 해서 자신들을 천국에 데려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들이 이 혜성이 떨어지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아주 고성능 망원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혜성이 떨어질 때 관찰을 한 거죠. 관찰을 했는데 혜성은 떨어졌는데 우주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망원경 가게로 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우주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망원경이 불량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인센티브 편향이 의료나 투자 분야에서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의료나 투자 분야에서 대부분 가장 적절한 조언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 투자 전문가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안 찾아가겠죠. 그런 조언 역시 인센티브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투자 조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보다 보면은 약세장이 올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왜 덜 떨어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조언들도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증권사 직원들인데 고객들한테 다 팔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벌 수 없겠죠.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인센티브가 어느 쪽 방향을 가르치는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언을 하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지 옳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얼토당토안한 조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 인센티브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센티브에 움직이는지. 이런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도 인센티브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버블이나 폭락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증권사 직원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 만일 내 인센티브가 달라진다면 현재 가진 견해 중 어떤 것이 바뀔까? 제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인센티브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내가 어떤 인센티브의 편향에 갇혀있지 않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는 뭐 이런 게 되겠죠. 내가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만약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바뀌진 않을까? 테슬라가 없다면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나의 의견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20번째. 겪어봐야 안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센 것은 없다는 거죠. 1920년대 미국을 보면 세금을 인상하자고 하는 정치인은 외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과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194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소득자에게 94%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포차로 재선됐죠. 사람들이 전쟁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사회 안전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또 1964년에는 미국인의 80%가 정부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레이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레이건이 대통령 후보가 됐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는 요컨대 우리가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떤 정책을 지지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주식이 30% 폭락을 하면 살 거야,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주식이 30%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망가졌다는 건데, 그런 상황은 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위기와 역경은 사람들의 평화로운 시절에 예상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책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상상할 때 현실적 측면은 쏙 빼놓고 이상적인 그림만 그린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요컨대 겪어봐야 한다. 자, 다음 불변의 법칙 21번째. 멀리 보는 것에 관하여. 장기 전략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정상을 가리키면서 저기 정상에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멋진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시작된다. 이전 법칙 겪어봐야 한다.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게 실제로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이 장기 목표라는 것은 자신하기는 쉽지만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주 그 사실을 잘 표현해주는 이미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아주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실제 장기 투자는 이렇다는 거죠. 엄청난 위기들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당신이 견뎌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들의 집합이다. 여기서 여기로 간다면은 요 단거리, 요 단거리, 요 단거리, 요 단거리,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장기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장기 투자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옳은 판단을 하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내 혼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돈을 묵혀놓으면 안 되겠죠. 가족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도 설득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다짐하는 것과 나의 가족들이 다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가족들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지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만약 펀드 매니저라면 난 펀드 매니저 자신은 10년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주식이 30% 폭락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투자자들한테 우리 펀드는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폭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장기적 비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면은 그 장기적 비전을 투자자들, 주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겠죠. 그래야지 주주들도 믿고 돈을 계속 맡겨놓겠죠. 주변 사람들도 설득시켜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 그게 고집일 수도 있다는 거죠. 10년을 보고 투자할 거야. 나는 이 회사에 10년을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신념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고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10년 뒤에 성과가 좋았다면은 인내심이고 신념이게 되겠죠. 반대로 10년이 지났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았다면 그 10년의 어떤 그런 것들은 고집이 돼버리는 거죠. 고집을 부린 겁니다. 혼자. 그 고집과 인내심, 그걸 잘 구분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고집인지 인내심인지 내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때로 고집은 인내심이라는 가면을 쓴다. 실제로는 고집인데 인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한테 와서 너는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기간 자체보다는 유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어떤 사람이 나는 10년을 보고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020년이 됐을 때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로 상황이 좋지 않았죠.
만약에 10년이라는 기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서 10년 뒤에 주식을 팔 거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폭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자체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지만 목표 기한을 정해주지 않는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을 더 높인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장기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정보나 지식이 1년 뒤에도 내게 중요할까? 10년 뒤에는, 80년 뒤에는. 지식에는 영속성 지식과 소멸성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영속성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위기와 탐욕의 사이클에서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을 판다. 이런 것들은 영속성 지식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10년 뒤에도 80년 뒤에도 그렇겠죠. 이것은 영속성 지식입니다. 반면에 소멸성 지식은 이런 겁니다. 이번 달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은 소멸성 지식이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블랙웰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몇 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소멸성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80년 뒤에 100년 뒤에는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어쨌든 이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속성 지식과 소멸성 지식. 영속성 지식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책 안에 있죠. 그리고 소멸성 지식은 비교적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뉴스라든지 신문 이런 곳에 있는 게 소멸성 지식입니다. 영속성 지식은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득은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지 간에 우리한테 지혜를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축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발휘하죠. 소멸성 지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냥 그 자체를 알려주지만 영속성 지식은 왜 일어났는지 어째서 일어났는지 또 언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읽었는데요. 읽은 내용 중에서 10년 뒤에도 유용할 지식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80년 뒤에는 어떨까요? 80년 뒤에는 유용한 거는 거의 없고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책, 그 책에서 얻은 지식,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나겠죠. 그리고 유용할 겁니다. 이 말이 신문을 멀리하고 책만 읽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어야지 우리가 좋은 뉴스, 걸러야 할 뉴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뉴스를 걸러내기가 더 쉬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겠죠. 제 채널에서는 사실 이 영속성 지식을 저도 공부를 하고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멸성 지식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는 것이 원체 많죠. 그래서 제가 투자 고전 같은 거를 많이 가져오죠. 고전은 10년 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훌륭한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가져온 불변의 법칙, 찰리 먼거 바이블, 워렌 버핏 바이블,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 용우 이런 것들은 영속성 지식에 해당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영속성 지식에 관련된 책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김학주 교수의 주식 투자는 설렘이다.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유용한 지식들이 많았죠. 물론 그 안에도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조언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은 소멸성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딴 길로 빠졌네요. 제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2번째. 복잡함과 단순함. 복잡한 게 좋을까요? 단순한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것은 없다. 이 암 치료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어떤 학자는 암 치료에만 너무 집중하고 암 예방은 소홀히 하는 접근법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죠. 반면에 암을 예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로버트 와인버그라는 암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설득하는 일은 심리적 활동이다. 그것은 분자, 유전자, 세포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 같은 과학자들은 본질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 암 예방은 너무 단순한 거라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치료는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흥미를 가진다는 거고요. 에츠허로 데이크스트라라는 이 사람은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단순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학계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청중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강연을 하면 청중은 실망해서 강연료가 아깝다고 느낀다. 단순한 것보다 복잡한 게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버리면은 신중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반면에 복잡한 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씁쓸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복잡한 것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헌법은 7,59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기본 원칙을 담은 문서치고는 간결한 편이죠.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계약서는 단어가 평균 1만 5천 개가 들어갑니다. 미국 세법은 단어가 1,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복잡한 게 더 우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기는 이런 현상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화를 볼까요? 진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들은 전부 없애버리자.
필요한 몇 개만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야. 과거의 동물들은 이빨이 수백 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니, 송곳니, 어금니를 비롯해서 몇 개의 이빨만 남게 됐죠. 또 옛날에는 턱뼈가 여러 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의 큰 턱뼈가 남았죠. 진화는 계속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면서 단순화시키고 필요한 것들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화시킨 거죠. 점점. 재정, 돈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은 어떨까요? 여기도 단순화 법칙이 모든 걸 이깁니다. 재정에 있어서 단순화 법칙은 이겁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그거죠. 근데 대학에서는 파생상품을 가르치고 콜옵션, 풋옵션을 가르치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복잡하기만 할 뿐이죠. 실제로는 단순화 법칙,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법칙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이전에 썼던 돈의 심리학, 거기서 가장 제가 좀 뇌리에 박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지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돈의 심리학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단순해서 다 지킬 것 같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정에 있어서도 이 단순한 법칙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8시간 이상 숙면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법칙이죠. 근데 사람들은 쉬운 지름길, 건강 보조식품과 약을 찾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잡한 것에 끌릴까요? 왜 복잡한 게 더 우월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단순함은 무지함으로 착각하기 쉬운 반면 복잡함은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당뇨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먹는 것보다 적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허무하죠. 근데 반면에 여러 가지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런 원인 때문이라고 하면 뭔가 제대로 된 조언을 받는 것 같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 뭐 예를 든 겁니다. 어쨌든 복잡한 뭔가를 해결할 때 내가 뭔가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것에 끌립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뭔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게 부자가 되는데 더 유용한 행동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누군가는 신비로워 보인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되겠죠. 엔비디아가 떨어졌는데 엔비디아 주식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유튜버에 나오는 누군가는 엔비디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진짜로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내용을 저 사람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보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은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조금 조정을 받은 것뿐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를 찾는 거죠, 사람들은. 긴 분량은 저자의 노력과 생각의 깊이를 나타내는 유일한 신호 역할을 한다. 책을 단순하게 내용을 줄여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왠지 내가 연구에 들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저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책을 길게 아주 늘려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주요 내용은 2챕터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만 해버리면은 왠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장들로 근거를 채워 넣는 거죠.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책이 두껍고 복잡하면은 왠지 그게 더 설득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총균세 같은 책을 보면 그렇죠. 아주 책이 두껍죠. 두꺼운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책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이 유럽의 백인들보다 발전이 더뎠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명의 발달과 발전의 차이는 인종의 지능 같은 그런 어떤 우월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서 오는 것, 총균세를 언제 습득했느냐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죠. 근데 그 책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껍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적어 놓은 거죠. 네 번째는 단순한 것은 쉬운 걷기처럼 복잡한 것은 정신적 마라톤처럼 느껴진다. 운동을 할 때 걷기만 하면은 실제로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고통이 있어야지만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복잡한 것에 더 집착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좋을 것은 없다. 단순한 게 이긴다. 이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죠. 이 사람은 리처드 파인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어려운 것을,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거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하는 진실은 이거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좋을 것은 없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불변의 법칙은 이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고난을 겪은 후 회복하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는다. 그 흉터는 리스크나 보상, 기회, 목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영영 바꿔놓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관점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흉터가. 어떤 일을 겪으면은 우리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 흉터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대공황 이후의 사람들, 1950년대에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뭔가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재미없어도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사회보험, 연금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왜 그런 특징들이 생겼을까요? 바로 대공황이라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은 잘 회복을 했지만은 그 흉터는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리 깊은 곳에는 안정된 것을 원하는 심리가 자리 잡게 된 거죠. 고통을 겪고 나니까 안정을 갈망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파블로프.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파블로프는 개한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을 올렸죠. 종을 올리고 먹이를 주고 종을 올리고 먹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개가 종만 올려도 그걸 먹이라고 인식해서 침을 흘렸다는 게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죠. 근데 그 이후에 개들한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후에 파블로프의 연구실에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개 사육장이 휩쓸렸습니다. 개들 대부분은 익사했고 어떤 개들은 가까스로 헤엄쳐서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파블로프가 다시 이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죠. 소리를 들려줬을 때 이 조건 반사가 관찰되지 않은 겁니다. 개들은 먹이를 거부하고 몹시 불안해하면서 문만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홍수를 겪은 뒤에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니까 이 조건 반사가 없어진 거죠. 흉터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프는 그런 흉터로 인해서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무언가를 겪은 사람은 겪지 않은 사람과 다른 관점 및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겪은 베이비 붐 세대가 인플레이션을 보는 관점과 그 자녀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 먹다가 보리밥을 먹다가 쌀밥을 먹게 된 사람들하고 태어날 때부터 쌀밥을 먹게 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어떤 걸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상처가 있었고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 IMF를 겪은 사람도 다르겠죠. 2000년대의 닷컴 버블 붕괴를 경험한 기업가들하고 그걸 겪지 않은 최근에 스타트업을 시작한 기업가들하고는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고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른가? 요즘 들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어떤 의견에 있어서 한 사건을 두고 완전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사건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배운 게 다를 수도 있고 인센티브가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경험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시절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단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쟁은 의견이 아니라 경험이 충돌하는 겁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것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만일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될까?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내 견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나를 불안하게 하죠. 불편하게 하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틀렸다고 믿는 편이 오히려 속편하죠.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우고. 한 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만약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은 저 사람과 나와 사이에 다른 경험을 발견했다면은 내가 만약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했어도 나는 지금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 만일 내가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대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3가지 법칙은 끝이 났고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눈에 힘을 주고 앞을 제대로 쳐다보려고 하죠.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그 반대입니다. 역사를 보는 거죠. 과거의 역사가 피해가지 못한 굵직하고 중요한 일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었나요? 그런 말을 했죠. 투자업계에서는 전방유리보다 백미러가 더 명확하다고. 운전할 때는 전방을 주셔야 되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미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중요한 거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금융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는 또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록으로 나오는데요. 그것도 잠깐 보죠. 질문이 아주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같이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형편없어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이죠. 두 번째, 내가 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영리한 마케팅의 결과에 불과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스토리텔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나 문제는 무엇인가? 못하네요. 네 번째,
나는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죠. 5번째, 만일 나의 인센티브가 달라진다면 현재 나의 견해 중 어떤 것이 바뀔까?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센티브 편향은 엄청나게 강력한 편향이라서 나의 견해도 바뀌게 합니다. 나의 통계 바깥에 있는 요소나 힘이 내가 인정받은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작은 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나의 성과가 사실은 내가 통제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인내심, 능력이 있는 것인지, 고집, 단점을 부리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그런 것이 고집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한다. 그게 사실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지, 인센티브 때문은 아닌지, 뭐 스토리텔링 때문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성공을 위해 꼭 치러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편함이나 골칫거리, 성가신 문제를 없애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용에 대한 문제죠. 고통이 비용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그 불편함,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그러고 있진 않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책에 이렇게 나왔었죠. 대개의 경우 비용은 그 비용을 지불할 만한 대가를 준다. 비용에 비례해서 보상을 준다고 했었죠. 자, 다음, 지금껏 늘 옳았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의 주제죠. 불변의 법칙은 무엇인가라는 거게 되겠죠. 지금껏 늘 옳았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투자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주식을 사면은 1년 뒤에 2년 뒤에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했습니다. 늘 옳았던 거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즉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면은 시장은 보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판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겠죠. 폭락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반대해서 거품과 폭등해서 주식을 산다는 거죠. 이런 탐욕과 공포의 사이클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속성 지식이죠. 책에 나온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지식, 영원할 지식. 자, 이렇게 책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 그런 내용이죠. 이 책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스토리, 단순함, 인센티브, 기대치, 평화와 혼돈, 불확실성, 이런 것들, 영상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저자가 말하길 영속성 지식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게 언제이든지 간에, 몇 년도이든지 간에, 20년 뒤이든지 간에 이런 지식들은 유용한 지식일 겁니다. 모건 하우절 책을 읽으면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 필력이 대단합니다. 이 모건 하우절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발 하라리의 장점은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필력에 있다고.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모아서 좋은 스토리를 붙여서 독자가 읽기 좋게끔 만들어낸 것, 그것이 유발 하라리의 능력이다. 근데 그 얘기를 이 모건 하우절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책 내용 중에서 뭐 거를 타선이 없이 다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이런 책들은 한번 읽어두시면은 평생에 걸쳐서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책입니다. 시의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열어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돈의 심리학은 재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책은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 지혜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